자, 전 시간에 잠깐 좀 일이 있어가지고서는 좀 10번부터 다시 한번 106회에 대한 이론 문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우리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5단계에 걸쳐서 종합원가를 계산한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첫 번째는 물량 흐름을 갖다가 계산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한다. 세 번째로는 원가를 집계하라. 집계. 네 번째로는 단위당 원가 집계를 해야 된다. 계산하라는 얘기 있었죠. 원가 계산하시고, 다섯 번째는 제조 원가하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를 갖다가 계산하는 이 5단계를 걸쳐서 원가 계산을 하게 돼요. 여기 원가 계산을 하게 될 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파트가 문제에서 단위당 제조 원가 얼마냐고 물어봤거든요. 바로 요 네 번째 단계 것을 얼마라고 계산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하는 문제란 말이죠. 자, 근데 요거 계산할 때는요, 제가 여러분 기본적인 틀은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제공품에 대해서 일단은 물량 흐름부터 계산을 하고 해당되는 순차적으로 계산을 진행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요. 여기가 제공품이에요. 제공품인데, 자, 이제 주어진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시게 되면 참 요게 중요한 힌트가 여기 팁인데, 모든 제조 원가는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얘기는 모든 제조 원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종합 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얘는 원래는 우리가 원가 계산할 때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직접 재료비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직접 노무비도 알아야지 돼요. 세 번째,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개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상 개별원가 계산이나 종합원가 계산이나 다 같아요. 근데 얘를 갖다 지금 구분해서 설명을 한다 뿐이죠. 구분해서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이렇게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우리를 얘를 가공비라고, 가공원가라고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는 말 그대로 직접 재료비 갖다 쓴 거예요. 이렇게 직접 재료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종합원가 계산에서 직접 재료비와 가공 원가가 투입되는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구분을 한단 말이죠. 뭐 때문에 그렇다?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원가를 나누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량 흐름부터 보는데, 우선 물량 흐름보다도 여기 차변에 제공품 계정에서요, 여기 보시게 되면 기초 제공품 원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량 흐름은 일단은 건너뛰고, 물량에 대해서 기초에 있었던 제공품의 원가가 직접 재료 원가는 50만원, 가공 원가는 50만원, 이렇게 지금 금액으로 써져 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직접 재료비에 대한 금액은 50만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 원가에 대한 것도 50만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금액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단기 투입된 것도 단기 제조 원가가 여기 직접 재료비 투입된 것은 700만원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 원가는 600만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자, 지금 수량을 갖다가 물량 흐름을 갖다 맞추는 게 아니라 물량 흐름과 가공 환산량은 다 계산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다음 단계 원가를 집계하라는 항목이 바로 원가가 이렇게 집계가 된 거, 이 상태가 원가가 집계가 된 상태라고 구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주어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완성품 수량이 5,000개래요. 완성품 수량 여기 5,000개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기말 제공품 수량은 2,500개래요. 2,500개. 근데 완성도가 몇 퍼센트냐면 80%라고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자, 여기서 공통되는 게 완성품 환산량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해 놔야 되는데,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 여기 지금 어디 뭘로 방법을 하느냐면 여기 평균법으로 계산을 해달라고 했어요. 평균법으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 달라고 했고, 여기 가공비가 됐던 직접 재료비가 됐던 모든 제조 원가가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된다고 했으므로 두 개 다 그냥 여기 완성도를 계산해서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때 5,000개는 원래는 똑같아요. 얘가 직접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 5,000개 더하기 여기 직접 재료비도 여기 완성도를 고려해서 계산해 주셔야 돼요. 2,000개 2,500개의 80%는 2,000개거든요. 그래서 왜 완성도를 갖다가 계산하느냐, 만약에 공정 전반이 걸쳐서가 아니라 직접 재료비인 경우 공정 초기에 100% 투입됐다 그러면 2,500개를 다 계산해 줘야 되지만 완성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두라 그랬잖아요. 여기 직접 재료비도 가공비도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된다. 균등하게 투입된다는 이 말은 완성도 계산해 주세요. 완성도 계산을 해달라는 말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재료비도 완성도를 계산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7,000개가 되는데 뭐 똑같은 방법이니까 가공원가도 똑같이 7,000개겠죠. 두 개가 같은 상황이라서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라고 그냥 다 써드리는 거예요. 가공원가도 5,000개에다가 2,500개 80% 완성도 계산해야 되니까 2,000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7,000개예요. 그래서 여기 직접 재료비도 가공원가도 다 완성품 환산량의 개수는 몇 개? 7,000개다. 그래서 여기 완성품 환산량은 7,000개예요. 자, 그러면 봐요. 물량 흐름으로 사실상 지금 투입량은 개수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두 개 합쳐서 완성 여기 물량은 5,000개, 2,500개. 그래서 투입량은 7,500개가 될 거라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물량 흐름은 그렇게 체크하는 것이고요. 완성품 환산량 여기 두 번째 계산이 되었죠. 두 번째 완성품 환산량 계산했고요. 원가 집계하라 그랬죠. 원가는 문제에서 집계한 거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원가 집계가 끝났으면 그냥 마지막 단계 단위당 원가 계산이라는데, 이 단위당 할 때 이 단위당의 뜻이 여기가 바로 완성품 환산량 개수를 뜻하는 거예요. 단위당이라는 것은 완성품 환산량 한 단위 한 개당 얼마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우선 계산을 갖다가 다 해보게 되면 지금 여기 합쳐져 있는 금액이 어디가 있어요? 자,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여기 가공원가를 평균법이라고 그랬으니까, 평균법이라는 것은 기초제공품하고 기말제공품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니까 금액을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 금액은 원래 다 더하면 돼요. 지금 집계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직접 재료비는 700만원하고 50만원이니까 750만원이 전체 금액일 것이고, 그 다음에 가공 원가도 50만원에다가 600만원 하면 600 얼마가 되죠? 650만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를 두 개 다 합치면 지금 투입된 금액 원가가 총 얼마가 되느냐면 1,400만원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지금 여기는 지금 두 개 다 똑같은 걸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했기 때문에 두 개 다 합쳐 주시면 돼요. 1,400만원을 갖다가 완성품 환산량이 몇 개라 그랬어요? 7,000개라 그랬잖아요. 7,000개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은 한 개당 단가가 얼마가 계산이 돼요?
여기 2,000원이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물어본 답은 여기 답이에요. 2,000원. 자, 그래서 2,000원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해당되는 것은 여기 4번이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편하게 계산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답안지에 보시게 되면 그게 오리지널로 푸는 방식이에요. 이 10번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풀게 되면 우린 지금 답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드린 이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쉽고 빠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10번에 관련된 문제였었고요. 11번 문제부터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문항이 우리 이론 범위에 비해서 이론이 상당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주로 물어본다 그랬었는데 여기 1번 문제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1번 가번의 보기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 예, 간접세 맞죠? 여기 상대적인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직접세라 그랬죠? 직접세는 뭐가 대표적인 게 있어요? 우리 소득세, 그 다음에 상속세, 개인 이름으로 상속세, 자기가 직접 자기 이름으로 납부하는 그런 세금들을 우린 직접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내 주머니에서 세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가세를 납부하는 그 사람은 사업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를 간접세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우리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생산지구 과세 원칙이 아니라 뭐라 그랬었죠?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준수한다, 적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무슨 세라 그랬어요? 이는 국세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라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 그랬죠. 우리나라 부가세법은 이렇게 해당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옳은 거 찾으라 했는데 옳은 거는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2번 문제도 부가가치세 문제네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단 예외사항은 없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도 뭐 기초 회계 1급 우리 부가세법 배웠을 때 처음 나왔던 항목들이죠.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이네요. 자, 광업은 광업 사무소라 했죠. 광업의 사무소 소재지에서 소재지에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합니다 라고 했으니 맞는 거고요. 두 번째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것도 맞네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그 부동산이 있는 거기 등기부상 소재지 있죠. 관할 이게 업무가 아니라 이게 틀렸어요. 관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부동산이 있는 등기부상 소재지 거기에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얘가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법인 건설업인 경우에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두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나머지 13번부터는 소득세법 세 문제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13번은 소득세법상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 과세하고 퇴직소득은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그럼 여러분들 요 분류과세가 뭔지, 종합과세가 뭔지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었죠. 자, 그럼 다시 잠깐 복습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요. 이 소득세법에 해당되는 거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분류과세라고 불러요. 분류과세 세 가지 뭘로 분류해놨느냐? 첫 번째는 종합소득으로 구분을 해놨고요. 두 번째로는 퇴직소득, 세 번째로는 양도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단 말이죠. 말뜻은 소득세는 법인이 아닌 개인들이 소득이 발생한 다음에 세금을 납부해야지 되는데
소득세법은 개인들에 관련된 세금이라고 그랬었죠. 여기 개인, 법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개인에 관련돼서 크게 소득을 세 가지로 분류해놨어요. 왜 분류를 해놨느냐? 종합소득세는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개인들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에 5월달에 종합과세 신고 납부할 때 그 세금을 납부하라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종합소득은 언제부터 언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요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에 대한 예외사항은 뭐뭐 있다 그랬었어요. 이 소득세 과세 기간의 예외는 사망했을 시, 사망일 또는 외국으로 이민 갔을 때 출국일, 이민 출국일 요게 과세 기간의 예외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예외 없이 나머지는 요거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해드렸었죠. 얘는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거에 반해서 여기 밑에 있는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그 소득의 발생 기간이 보편적으로 장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소득세하고 여기 퇴직소득, 양도소득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 왜 달라요? 이는 소득이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계산 방식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종합소득에는 총 6가지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1년 동안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종합은 뭘 종합이다? 이자 소득에 대해서, 또는 두 번째로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사업 소득에 대해서, 네 번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연금 소득에 대해서, 마지막 기타 소득 6가지, 1년 동안 발생했던 이 6가지 소득을 갖다가 언제 신고 납부하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달에 신고 납부하는 게 바로 종합소득입니다 라는 걸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내용이 바탕이 됐으면,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고, 종합소득 여기에 대한 거 원칙적으로 5월 달에 종합과세하는 거 맞아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따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그건 정확히 맞게 설명을 잘한 거죠. 두 번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이지는 사업장이 아니라 이건 지금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하는 거잖아. 개인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장이 아니라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죠. 개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라 그 소득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다가 여기 소득세 신고 납부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설명이 2번이 틀린 거예요. 3번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산출 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랬어요? 지금 소득세 8단계,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8단계 초과 누진 세율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해당되는 거, 가장 적은 세율은 6%, 가장 높은 세율은 45% 이렇게 적용됩니다. 예, 종합소득 세금 낼 때 이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제도 그대로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정산할 때 사용했던 거 우리도 여기 근로소득에 대한 것 다 여기 적용되고 있죠? 예, 똑같습니다. 분리과세도 설명해 달라고요? 500원. 자, 분리과세란 말도 자주 나오죠? 분리과세라는 말은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분리과세라는 말은 이 분리의 말뜻 자체가 이 종합소득세 여기에서 분리하겠다는 뜻이에요. 모든 게 원칙적으로는 여기 종합소득 확정신고라고도 말하고요. 여기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얘를 다른 말로 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달,
여기는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보편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개인들은 누구나 빠짐없이 이 5월 달에 이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지 되는데, 이 여섯 가지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그 전년도에 미리 그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했다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분리과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종합소득세 때 5월 달에 신고 안 해도 되고 낸 걸로 그 자체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 우리 제일 많이 배웠던 근로소득 있죠. 근로소득자들은 지금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요.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보통 2월 말일까지 하게 되는데, 연말정산을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인데 나는 근로소득밖에 없어, 다른 소득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연말정산하고 5월 달에는 여기 신고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런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인데, 예를 들어서 이 근로소득 중에서 12월까지 있지 않고 일용직 근로소득이 있어요. 일용직 근로소득, 일용직으로 월급을 아니면 일당을 그다음에 받은 사람들은 돈을 이 일용직 근무를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한 돈을 월급을 받게 되면 원천 지급하는 회사에서 원천 징수를 하고서는 그 월급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받은 날짜가 예를 들어서 6월 30일이었다면 이 사람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손 친다면 이 6월 30일 날 받은 소득에 대해서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느냐는 거죠. 안 해도 된다고요. 왜? 여기서 일용직 근로소득을 받았을 때 그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미리 하고, 원천징수란 말은 세금을 먼저 띄워놓고 납부했기 때문에 5월 달에 또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여기 근로소득의 대표적인 그 분리과세 항목이 바로 요 일용직 근로소득이에요. 그래서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한다? 할 필요 없어요. 5월 달에 신고 납부할 필요 있다? 그것도 없어요. 낸 걸로 끝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어떤 경우가,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있어요. 근데 다른 소득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거짓말하고 있네. 있어요. 대부분 다 있어요. 뭘까? 이자소득. 여러분 통장에 단돈 몇천 원, 몇백 원 이자를 받았어도 그 이자소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자소득에 대해서 5월 달에 별도로 근로소득과 합쳐서 확정신고 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배당소득이 됐던 이자소득이 됐던, 우리는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쓰기로 배웠냐면 금융소득이라고 배웠었어요. 금융소득 중에서 연간 얼마? 연간 2천만 원 이하라면 우리가 이자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를 누가 하겠어요?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할 거예요. 걔네들이 세금 내고 5월 달에 이거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종합소득 이 금액에서 종합소득에서 분리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분리과세, 그때 그 금액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납부하고 더 이상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분리과세의 뜻이고, 분리는 어디서 분리한다고요? 종합과세에서 분리하는 거, 종합소득에서 분리하는 걸 분리과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이자소득을 굳이 종합소득에 넣어도 되나요? 이자소득이 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소득이 다 같지가 않아. 어떤 사람은 연간 소득이 이자로 100억 정도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르니까 그걸 다 총괄해서 넣어놓은 항목입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라고 부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는 무엇인가 봤더니요. 14번 소득세법상 아래의 자료에 의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
종합소득 금액이라면 얘 몇 월 달에 신고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5월에 신고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5월 달에 확정 신고해야 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단 2월 결성금은 전년도의 그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얘는 5월 달에 신고해야 되는 소득 금액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요거부터 하나 먼저 구분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소득자인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상가 임대로 해서 사업소득 금액이 1,500만 원 있다고 하죠. 그죠? 근데 여기 2월 결성금이라는 뜻은 전년도에 지금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5천만 원 내가 공제를 아직 못 받았어. 손해봤단 말이지 작년에. 그럼 요거를 올해 2월 결성금으로 해서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원칙 기억해 드릴게요.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소득자처럼 부동산 임대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손실이 발생했어요. 아까 6가지 소득에서 사업소득 있죠. 사업소득에서 마이너스가 났다면 부동산 사업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면 그 이외에 다른 소득들이 있었죠. 다시 한번 써야겠네. 어디다 쓸까? 여기다가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그다음에 근로 소득, 그다음에 연금 소득, 소득 이렇게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결손이 날 수 있는 소득은 사업소득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작년에 사업을 하고 이자 소득도 있고 배당 소득도 있고 근로 다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거 다 6가지 합쳤는데 그 결과 금액이 얼마가 마이너스였었냐면 사업소득 때문에 지금 결손난 금액이 5천만 원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5천만 원은 어디서 결손이 난 거냐면 이 부동산 사업소득 이외에 뭐 다른 이 사업 여기서 아마 났을 거예요. 부동산 임대소득은 아닌데 저는 사업을 좀 크게 하나 보네. 자, 이거를 갖다 다음에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손실이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다 있어도 사업소득까지 포함해서 오로지 부동산 손실은 부동산 임대, 부동산 관련 이익에서만 여기 2월 결손금을 채워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손실이 나게 되면 올해 단기에 부동산에서 이익이 난 거에 대해서만 상기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월 결손금을 다 마음대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월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된 거라 그랬어요. 해당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 그랬죠. 그럼 얘는 다른 소득하고 다 상기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작년에 5천만 원 손해봤는데 올해 여기 소득 신고하려고 보니까 부동산 임대 이외라 그랬죠. 결국 사업했대요. 사업에서 소득 얼마 생겼대요? 3,500. 그럼 여기 사업소득이 이제 써볼까요? 3,500 이렇게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상가, 임대 이것도 사업소득이죠. 근데 얘는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사업소득이긴 한데 부동산과 관련된 거야. 뭐 상관없어요. 얘도 사업소득이에요. 지금 입장에서는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근데 여기 2월 결손금은 부동산하고 관련된 건 없죠. 그죠? 근데 작년에 5천만 원 손해봤죠. 그래서 여기 5천만 원하고 2월 결손금 5천만 원하고 상계를 시켜서 올해 소득으로 발생한 5천만 원에 대해서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는 금액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계를 받아서. 그러면 근로소득은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근로소득은 여기 얼마? 1,000만 원. 자, 그 다음에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들어가요? 분류해요? 여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지금 종합소득 신고잖아. 그럼 퇴직소득이나 또는 양도소득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시험 문제 하면 10초 8고 다 틀려요. 걔는 분류과세에서 구분하기로 했잖아.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그럼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해야 되는 거는 얼마만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답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부동산에 이렇게 상계철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2월 결손금이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사업에서 손실을 본 거라면 여기 부동산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있죠? 1,50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른 건 세금 다 내야 돼요. 나머지가 만약에 1,500하고 1,500 남았어. 그렇죠. 손해 안 나는 게 좋지. 부동산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참고로 한번 잘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세율 기본적인 세율은 다 외우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지금 보는 걸로도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복권 당첨 소득은 지난번에 제가 로또 당첨한 거 설명해 드렸었는데 일단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은 얼마까지? 3억 원까지는 몇 퍼센트? 기타 소득의 기본적인 세율이 소득세는 20%예요. 그리고 이 3억 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3억 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30%가 저기 세율 기본 세율이란 말이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비실명 이자 소득 얘는 지금 어디에 속하느냐? 이자 소득에 해당되는데 이자 소득의 기본 세율은 14%입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비실명 부당에 해당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최고 세율이에요. 교재에서는 2022년까지 최고 세율이 42%였었는데 얘가 지금 2023년에 최고 세율이 지금 아까 8단계 초과 누진 세율 제도에서 최고가 45%였죠. 그래서 이번 2023년부터는 똑같이 45%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여기 이자 소득에 대해서 최고 세율이 42%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45%로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써줄까? 42%는 언제까지? 2022년까지. 그다음에 45% 얘는 언제부터? 2023년부터예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자 소득에 똑같이 비영업 대금 얘는 기본 세율이 25%입니다. 25%고 뭐 그다음에 일용직 근로소득 얼마나 그랬었죠? 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인데 근로자들 중에서 일용직은 세율이 가장 적은 세율 몇 퍼센트? 6%예요. 그럼 어떤 게 세율이 가장 낮습니까?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린 것들은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정확히 약간 다른 질문인데 네. 그 금융 이자 뭐 실명제인데 비실명은 또 약간 금융 실명제인데 비실명으로 이자가 발생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자는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까 통장에 이름을 해놨어요. 근데 그 비실명이라는 게 개인의 그 이름이 그 사람 돈이 아닌데 통장만 빌려준 거야. 그런 식으로. 그 비실명이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이거 과거에 돼 있었던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금융기관에서는 얘가 실명인지 아닌지 이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에 통장이 있었다면 그거 확인할 방법 없어요.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보니까 근데 이거 실명이 아니네? 그러면 이거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거시기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자, 요즘 그 손자가 또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자, 일단 여기는 요까지 해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